아저씨가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1위 기업 태산그룹의 막내 아들 이준우. 그는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이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려고 이곳 감옥까지 따라온 벙어리 무혁.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뼈를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차가운 쇠창살을 때리던 밤이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산그룹의 막내 아들 이준우.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두었던 이 고귀한 청년은 지금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눅눅한 유치장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부모를 살해한 페류나가 되어 세상의 모든 돌팔매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두 형, 이진태와 이진석은 기자들 앞에서 오열하며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부모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형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태산그룹의 1조 원대 경영권을 독차지했다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조작된 증거 앞에서 준우의 결백을 믿어주는 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세상 모두가 준우에게 침을 뱉을 때 유일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우의 그림자이자 전담 보디가드인 김무혁이었어요. 무혁은 키가 19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 과거의 사고로 혀가 잘려 평생을 벙어리로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어요. 준우의 선친을 모시며 가문의 꾸준 일을 도맡아 했던 충신 중의 충신이자 어릴 적부터 형들의 핍박 속에 자란 준우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워 준우를 끌고 가던 그날, 무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무혁의 두 눈에는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형들을 향한 살기가 동시에 들끓고 있었지요. 며칠 뒤 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흉악범들만 모인다는 청학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입구라 불리는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채 포승줄에 묶인 거대한 사내, 바로 무혁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준우를 홀로 사지에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명동 한복판에서 고리대 금업자 일당 수십 명을 초주검으로 만들고 제 발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 감옥행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저씨라도 밖에 있어야 제 억울함을 밝혀주실 거 아니에요. 준우가 쇠창살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무혁은 그저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커다란 손으로 준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는 100마디의 말보다 더 묵직하게 준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배정받은 곳은 5번 구치실. 이미 형들이 손을 써둔 그 방에는 살인과 폭력으로 전과 10범이 넘는 악질 죄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장인 독사라 불리는 사내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어이, 부모 잡아먹은 도련님. 피부가 아주 비단결이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오늘 밤부터 내 발바닥부터 하차해야 할 거다. 죄수들이 비아냥거리며 준우를 둘러쌌습니다.
독사가 준우의 멱살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던 무역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00kg이 넘는 거대한 바위 같은 몸집이 방 안의 빛을 가리자 순식간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무역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죄수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과 가슴이 드러난 순간 독사와 죄수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무역의 온몸에는 수십 발의 총탄 자국과 길게 베인 칼 자국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수 용병 시절 지옥 같은 사선에서 주인을 지키며 얻은 충성의 증표였지요. 독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벙어리 새끼는 죽고 싶어? 무역의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독사의 목을 틀어쥐고 단숨에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구의 독사가 발버둥치며 공중으로 떠올랐지만 무역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무역의 차가운 눈빛은 방 안의 모든 죄수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인의 옷깃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오늘이 제삿날이 될 것이다. 독사가 숨이 막혀 백기를 들자 방 안의 악질. 죄수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무역과 준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감옥의 서열이 단 1분 만에 정리된 것이지요. 그날 밤 얼음장 같은 교도소 바닥이었지만 준우는 무역의 넓은 등에 기대어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어도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던진 이 침묵의 거인이 곁에 있는 한 절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나약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피의 복수를 다짐하는 준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학교도소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쇠창살을 긁어대는 비릿한 쇳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준우에게 이곳에서의 1분 1초는 숨이 턱 막히는 가시방석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태산과도 같은 거대한 그림자, 무역이 서 있었습니다. 무역은 아침 기상 시간부터 소등 시간까지 준우의 사방 1m 이내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서 형들이 뻗친 마수는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태산그룹의 장남 이진태는 동생이 감옥에서조차 편히 숨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형이 매수한 죄수들은 호시탐탐 준우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준우의 국그릇에 구더기나 모래를 몰래 쏟아붓고 작업장에서는 무거운 쇳덩이를 준우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는 신용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우의 눈시울은 억울함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무역은 수신호로 준우를 다독였습니다. 도련님, 짐승들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고상함은 버리셔야 합니다. 저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역의 굳건한 눈빛은 준우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운동 시간, 무역이 교도관의 핑계 없는 호출로 잠시 자리를 비운 그 10분의 틈이었습니다. 운동장 구석,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폐자재 창고 뒤편으로 10여 명의 죄수가 준우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멘트 바닥에 갈아 날카롭게 벼린 칫솔대와 녹슨 쇠붙이들이 들려 있었지요. 우두머리인 칼잡이라 불리는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도련님. 형님이 그러시더라. 내 놈이 오늘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로 죽어주면 내 통장에 10억 원을 꽂아주시겠다고 말이야. 가는 길 아프지 않게 한 방에 보내줄 테니 얌전히 있어. 10여 개의 날카로운 흉기들이 동시에 준우의 심장과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준우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직감하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치듯 저 멀리서 짐승의 포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교도관을 뿌리치고 달려온 무역이 2미터가 넘는 담장을 짐승처럼 뛰어넘어 준우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푸! 소름 끼치는 파공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빗물과 함께 흩뿌려졌습니다. 무역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준우를 완전히 감싸 안았고 죄수들이 찌른 날카로운 흉기 6개가 무역의 등과 어깨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치명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무역은 등에 칼이 꽂힌 채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지옥의 야차와도 같은 살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무역은 자신을 찌른 칼잡이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잡이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이어지는 무역의 반격은 잔혹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역은 마치 가을 낙엽을 쓸어버리듯 자신에게 덤벼드는 흉악범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시멘트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준우를 노리던 10여 명의 암살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상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무장 교도관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교도관들 역시 형들의 돈을 먹은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쓰러진 죄수들이 아닌 무역을 향해 무자비하게 곤봉을 내리쳤습니다. 무역은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반항하면 준우에게 더 큰 해가 갈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역의 등에서 쉴 새 없이 피가 쏟아졌고 곤봉 세례에 그의 살가죽이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시선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준우만을 향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살아야 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무역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독방 징벌방으로 끌려간 뒤 홀로 남겨진 준우는 차가운 빗속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형들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묵묵히 젖은 폐지를 줍고 있던 한 노인이 준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남루한 죄수복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매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 교도소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노인, 바로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준우에게 다가와 젖은 폐지 한 장을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 덩치 큰 사내, 참으로 미련하더구나. 제 몸뚱이에 구멍이 나는 줄도 모르고 남의 목숨을 지키다니. 요새 세상에 500조 원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리이지. 준우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영감은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은 죽은 자들의 것이야. 분노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지. 복수하고 싶으냐? 내 형들의 그 알량한 성체를 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싶으냐? 그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 과거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모든 재벌의 자금을 쥐락펴락하며 금융계에 살아있는 신이라 불렸던 전설의 인물. 정권의 배신으로 15년째 행방불명되었다던 그 거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늙고 초라한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준우는 빗물 젖은 바닥에 엎드려 최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지옥에서 나갈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제 영혼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무역 아저씨의 피값을 받아내야 합니다.
최 영감은 준우의 간절한 외침에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놈의 눈에 서린 도끼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공짜는 없다. 내일부터 이 교도소 안에 돌아다니는 간수들의 약점, 죄수들의 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해서 내 발밑으로 가져오거라. 이 지옥에서도 돈은 길을 만들고 정보는 곧 칼이 되는 법이다. 최 영감은 준우의 귓가에 조용히 아주 은밀한 숫자의 조합을 속삭였습니다. 기억해라. 이것이 내 차명 계좌 중 하나를 여는 열쇠다. 내가 준비가 되는 날, 이 숫자가 내 형들의 심장에 박히는 첫 번째 탄환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독방에 갇힌 무역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고 차가운 감방으로 돌아온 준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나약했던 재벌가의 막내 아들은 이제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판이 이 어두운 감옥 밑바닥에서 짜이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비오는 날의 습격 이후 청학교도소의 시간은 기묘한 폭풍전야처럼 흘러갔습니다. 징벌방으로 끌려갔던 무역이 다시 5번 구치실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보름이 지난 뒤의 일이었지요. 철창문이 열리고 무역이 걸어 들어오던 날, 방 안의 모든 죄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무역의 몰골은 앙상했지만 그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만큼은 굶주린 호랑이보다 더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에는 아직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무역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눈을 마주친 순간 무역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며 굳었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보름 전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고 있던 나약한 도련님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역의 피 묻은 손을 꽉 잡으며 야차 같은 미소를 지었지요. 무역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준우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충신과 각성한 주군의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감옥 안에서 준우의 삶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최 영감을 따라다니며 제왕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 영감은 폐지를 줍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준우에게 대한민국 재계에 숨겨진 흐름, 돈을 굴리는 법,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조종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준우야, 잘 듣거라. 돈은 피보다 차가운 칼날이다. 내 형들이 가진 1조 원의 재산? 그건 장부 위의 허상일 뿐이야. 내가 숨겨둔 500조 원의 검은 돈은 실체 그 자체다. 이 돈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법도 권력도 모두 내 발밑에 꿇게 된다. 최 영감의 가르침은 준우의 머릿속에 지혜의 칼을 벼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역이 준우의 몸을 무쇠처럼 단련시켰지요. 좁은 감방 안에서 무역은 자신의 몸을 샌드백 삼아 준우에게 실전 격투술과 급소를 노리는 법, 그리고 공포를 다스리는 법을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역의 주먹이 준우의 몸을 강타할 때마다 준우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몸은 맹수처럼 탄탄해졌습니다.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 준우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비웃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죄수들 모두가 준우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지요. 무역의 압도적인 무력과 준우의 카리스마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 형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감옥에서 죽기는커녕 교도소의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결국 첫째 형 이진태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주고 청학교도소의 소장 김철수를 직접 매수한 것입니다. 비상점검을 핑계로 김 소장이 직접 무장교도관 30명을 이끌고 5번 구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준우, 내 놈이 감방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왕 노릇을 한다지? 내 형님이 특별히 부탁하시더구나. 너를 평생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가두고 저 벙어리 새끼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키라고 말이야. 김 소장이 곤봉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교도관들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무역이 즉각 준우의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 준우가 무역의 어깨에 손을 얹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긋한 걸음으로 김 소장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준우는 겁먹기는커녕 김 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소장, 당신 작년 3월에 교도소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뒷돈으로 받은 20억 원. 그거 당신 내연녀 명의로 된 강남의 오피스텔 금고에 숨겨뒀지? 김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특급 비밀이었으니까요. 당황한 교도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최 영감이 전수해준 정보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마약 사범에게 5억 원을 받고 가석방을 조작해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정보들을 언론사 30곳에 동시에 뿌리면 당신의 그 알량한 목숨줄은 어떻게 될까? 내 놈이 그걸 어떻게 해? 김 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옥의 가장 밑바닥 정보망을 쥐고 있는 최 영감,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소장의 비리를 완벽하게 파악한 준우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결국 들고 있던 곤봉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준우님. 제가 형님분들의 꿰매 넘어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준우는 김 소장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일부터 이 교도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명심해. 그리고 지금 당장 외부와 연결된 휴대폰을 하나 가져와. 그날 밤 소장실에 앉은 준우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역은 문 앞을 거대한 바위처럼 지키고 섰고 최 영감은 준우의 곁에서 비밀 계좌의 접속 코드를 불러주었지요. 준우야, 71953. 이 숫자를 누르면 스위스 비밀은행에 잠들어 있던 500조 원의 검은 돈이 깨어난다. 자, 이제 내 형들의 숨통을 끊어보거라. 준우의 손가락이 거침없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송금 버튼이 아니었습니다. 태산건설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고 동시에 형들의 횡령 증거를 검찰청 익명 게시판에 뿌리는 파멸의 신호탄이었지요. 몇 시간 뒤 감옥 밖의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단숨에 반 토막이 났고 형들의 저택에는 한밤중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던 형들은 영문도 모른 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지요. 반면 어둠이 깔린 교도소 소장실 안. 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형. 가진 걸 하나씩 잃어가는 공포가 어떤 건지 이 지옥에서 똑똑히 보여줄게. 그의 곁에는 감옥의 모든 세력을 발밑에 둔 충신 무역과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최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냥감이 마침내 사냥꾼으로 뒤바뀌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상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태산의 주식은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검찰청 앞에는 이진태와 이진석 형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형들은 최고급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매수했던 검사들과 국회의원들마저 일제히 연락을 끊고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옥에 처박힌 그 애송이 놈이 무슨 수로 500조 원의 자금을 움직인단 말이냐. 장남 이진태가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그는 동생 이준우가 교도소 안에서 전설의 자금줄인 최영감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더 이상 법이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진태는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최후의 금기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용병 암살단 검은 뱀일당에게 100억 원의 현금을 주고 동생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한 것이지요. 그날 밤 청학교도소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김철수 교도소장은 이미 준우의 수족이 되어 있었지만 외부에서 비밀리에 잠입한 12명의 프로 암살자들까지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신입교도관의 제복으로 위장한 채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맹독이 발린 단검을 품고 5번 구치실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감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최영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준우 역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무역의 감각은 깨어 있었습니다. 살과 뼈를 깎는 수천 번의 실전 경험이 무역의 등골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살기를 감지한 무역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철창의 잠금 장치가 소리도 없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 소음기를 통과한 두 발의 총알이 준우가 누워있던 자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지요. 무역이 눈 깜짝할 사이에 준우를 들어 올려 구석으로 몸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침입자다. 쓸어버려라. 암살자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12명의 킬러가 순식간에 좁은 감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칼끝이 오직 준우의 심장만을 향했습니다. 크으어. 무역의 목구멍에서 사자우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역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맨몸으로 돌진했습니다. 선두에 있던 킬러 2명의 목을 동시에 움켜쥐고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감방을 울렸습니다. 무역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투신 그 자체였지요. 킬러들의 칼날이 무역의 팔과 허벅지를 깊게 베고 지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쇠창살을 부러뜨려 만든 쇠 파이프를 풍차처럼 휘둘렀습니다. 그의 일격이 닿을 때마다 훈련받은 프로 암살자들의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킬러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훈련된 사냥개들이었지요. 6명이 무역의 발목을 붙잡고 시선을 끄는 사이 그림자처럼 날렵한 킬러 1명이 무역의 방어선을 뚫고 준우의 턱 밑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킬러의 단검이 준우의 목을 찌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저씨에게 배운 값을 해야지. 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 2달간 무역의 주먹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단련된 준우의 반사신경이 빛을 발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살짝 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최영감에게 배운 인간의 가장 취약한 급소, 명치를 향해
온몸에 체중을 실어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컥! 킬러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나약한 도련님이었던 준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적을 제압한 순간이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감방 바닥에는 12명의 암살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고 무역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김철수 소장과 교도관들은 감방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준우는 쓰러진 암살자 우두머리의 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 목록 가장 위에는 태산 본사 이진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준우는 피식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처리했나? 전화기 너머로 형 이진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는 여유롭게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형. 보낸 선물들은 잘 받았어. 여기 무역 아저씨가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느라 바닥이 좀 지저분해졌네. 너, 이준우, 내 놈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이 짐승 같은 새끼. 이진태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형, 겁먹지 마. 아직 내 진짜 선물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준우의 눈빛이 야차처럼 번뜩였습니다. 오늘 밤 형이 가진 모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의 돈이 국세청으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부모님을 살해할 때 형이 고용했던 운전기사의 자백 녹음본도 방금 대법원으로 발송됐어. 내가 감옥 안에서 돈만 굴리고 있었을 줄 알았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최영감이 구석에서 껄껄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준우야. 이제 그놈들에게는 자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게다. 쥐새끼들을 몰아넣었으니 이제 왕이 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역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역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한없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준우는 무역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짐 챙기세요. 우리 내일 집에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든 속보가 모든 뉴스 채널을 도배했습니다. 태상그룹 일가의 천인공노할 폐륜, 부모 살해, 진범은 장남 이진태로 밝혀져 이준우 극적 무죄 확정. 청학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준우와 무역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교도소 밖에는 준우의 무죄를 축하하며 그를 새로운 태산의 회장으로 모시기 위해 달려온 수천 명의 인파와 고급 승용차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왔던 막내 아들이 모든 것을 파괴할 권력과 500조 원의 자금을 쥔 절대 군주가 되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학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1년 전 고개 숙인 채 포승줄에 묶여 지옥으로 들어갔던 재벌가 막내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엔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범의 눈을 한 젊은 제왕 이준우와 그의 뒤를 태산처럼 지키는 거구의 보디가다 무영만이 서 있었지요. 교도소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준우가 감옥에 갈 때 그를 외면했던 태상그룹의 임원들이 일제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준우가 걸어 나오자 어제까지만 해도 형들에게 아부하던 수십 명의 사장단이 땅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준우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을 직접 열어 곁에 있던 무역을 먼저 태웠습니다. 타시죠, 아저씨. 이제부터 아저씨는 내 운전기사가 아니라 태산의 가장 높은 어른입니다. 무역의 거칠고 투박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역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우도 차에 올랐습니다. 준우의 명령과 함께 수십 대의 검은색 경호 차량이 일제히 태산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인 태산그룹 본사 꼭대기 99층 펜트하우스는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습니다. 장남 이진태와 차남 이진석은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이미 그들이 빼돌렸던 비자금 수조원은 최영감의 해킹으로 단 1원도 남김없이 증발한 상태였고 부모님을 청부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온 세상에 공개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 형? 나 감옥 가기 싫어. 그 청학교도소는 지옥이라고. 차남 이진석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진태는 피가 나도록 제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닥쳐.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 패가 남았어. 로비에 사설 용병 100명을 깔아뒀으니 준우 그놈도 쉽게는 못 올라올 거야. 하지만 그것은 이진태의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방탄 유리문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걸어 들어왔지요.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로비를 지키던 100명의 무장 용병들은 이미 1층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지요. 무역의 주먹에는 용병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준우가 천천히 구두 소리를 울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형들. 내 자리가 아주 따뜻했나 봐. 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진태가 겁에 질려 탁자 위에 있던 권총을 집어들고 준우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쏴버리겠어. 하지만 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미소를 지으며 이진태의 눈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총구가 준우의 이마에 닿았지만 이진태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쏴봐. 준우가 속삭였습니다. 형이 부모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었을 때처럼 방아쇠를 당겨보라고. 이진태가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번개 같은 속도로 무역의 손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진태의 오른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권총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무역은 단숨에 이진태의 목을 움켜쥐고 그를 들어 올려 벽에 처박았습니다. 살려줘. 이진태가 허공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이진석은 이미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빌고 있었지요. 준우야, 내가 잘못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내 목숨만 살려주면 평생 내 개가 되어 짓겠다. 준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바닥에 떨어진 무역의 구두코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기억나? 1년 전 감옥에 들어가던 날 형이 나한테 그랬지. 가진 게 없으면 짐승처럼 짓기라도 하라고. 준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갇혀있던 5번 구치실. 거기에 형들 방을 마련해놨어. 내가 겪었던 그 지옥의 밤을 형들은 평생토록 겪게 될 거야. 아, 참.
형들이 매수했던 그 살인범들도 그대로 뒀으니 심심하지는 않을 거야. 이진태와 이진석의 얼굴에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곧이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비명을 지르는 두 형제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멀어지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준우는 피투성이가 된 무역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상그룹 회장실의 가장 높은 자리, 통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거대한 의자에 무역을 앉혔습니다. 도련님, 무역이 당황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준우가 그의 어깨를 눌러 막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약속했잖아요. 이 집을 되찾으면 아저씨가 제 왕이라고. 준우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살을 베이고 피를 흘리며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충신, 그 은혜를 갚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역 역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 대신 자신의 거친 손으로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고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 영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최 영감이 500조 원의 자금으로 순식간에 매수한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 사주들과 금융권 회장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따라 들어왔지요. 최 영감이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크아, 쥐새끼 청소는 끝났느냐? 자, 이제 진짜 제왕의 대관식을 시작해볼까? 준우는 눈물을 닦고 두려움 없던 그 차가운 제왕의 눈빛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한 무력의 화신 무역과 세상을 움직일 500조 원의 자금을 쥔 전략가 최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하며 완벽한 새로운 태산제국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태산그룹의 권력이 교체된 지 일주일. 대한민국은 매일 아침 터져나오는 뉴스에 숨을 죽였습니다. 새로운 제왕 이준우의 칼날은 형들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형들에게 빌부터 회사의 피를 빨아먹던 썩은 임원 40명을 단칼에 숙청했습니다. 사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비리 증거를 모두 수집해 검찰에 넘기고 전 재산을 압류해버렸지요. 어설픈 자비는 다시 칼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준우는 회장실에서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두 거목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태산그룹의 보안 및 감찰 총괄 부회장으로 임명된 무역은 그 존재만으로도 임직원들에게 절대적인 공포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무역이 복도를 걸어갈 때면 아무리 콧대 높은 본부장이라도 숨을 멈추고 90도로 고개를 숙여야만 했지요. 그리고 또 한 명, 공식 직함은 없지만 실질적인 재무의 신, 최 영감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500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흔들리던 태산그룹의 주가를 단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준우의 명령에 따라 태산건설의 하청 업체들에게 밀려있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준우는 순식간에 두려움의 대상이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준우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학교도소 5번 구치실에 갇힌 이진태와 이진석 형제였습니다. 1년 전 준우가 매일 밤 공포에 떨었던 그 비좁고 습한 방.
이제 그곳은 두 형제의 피눈물이 고이는 지옥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과거 동생을 죽이라고 매수했던 살인범들과 악질 죄수들은 이제 소장의 명령을 받고 두 형제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지요. 어이구, 우리 태산그룹 전직 회장님. 변기가 막혔는데 자네가 혀로 좀 뚫어줘야겠어. 방장 노릇을 하는 살인수가 이진태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이진태는 컥컥거리며 오물을 뒤집었었고 동생 이진석은 구석에서 덜덜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자부하던 이진태의 눈빛에는 도끼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구타와 멸시, 그리고 영원히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하지만 독사의 머리는 완전히 잘리지 않았을 때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철수 교도소장도 모르게 아주 은밀한 손님이 교도소의 뒷문을 통해 들어와 이진태가 갇혀있는 특별면회실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온 남자는 대한민국 정계의 1인자이자 여당의 대표인 박만수였습니다. 그는 과거 이진태가 수조원의 정치 자금을 대주며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야심가였지요. 박만수 대표는 유리병 너머로 짐승처럼 초췌해진 이진태를 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몰골이 참혹하구먼, 이 회장. 동생에게 그룹을 통째로 뺏기고 이런 곳에서 썩고 있다니. 이진태가 유리벽에 매달리며 피 묻은 손으로 소리쳤습니다. 박 대표, 날 여기서 꺼내줘. 내 돈으로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 당장 특별 사면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뇌물 장부를 전부 터뜨려 버리겠어. 박 대표는 여유롭게 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진태야,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장부 따위는 이제 무섭지 않아. 하지만 내가 살고 싶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여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 블랙 아이언이 태산그룹을 먹고 싶어 한다. 그놈들이 300조 원을 준비했지. 이진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 대표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태산에 숨겨진 기술 특허와 해외 법인의 비밀 보안 코드를 넘겨라. 그럼 블랙 아이언이 외국계 자본으로 이준우를 공격할 것이고 내가 정치권과 검찰을 움직여 준우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마. 너는 태산의 바지사장이 되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어때? 동생에게 빼앗긴 왕자를 다시 찾고 싶지 않나?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을 외국 자본의 통째로 팔아넘기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더라도 자신의 목숨과 복수만을 생각하라는 유혹이었지요. 이진태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유리벽에 머리를 박아댔습니다. 하하, 좋아. 코드를 넘길 테니 내 동생 놈과 그 벙어리 새끼의 사지를 찢어발겨줘. 그놈들의 피로 이 감옥을 씻어버릴 거야. 다음 날 평온하던 태산그룹 본사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태산그룹의 탈세 혐의를 핑계로 정격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동시에 해외 언론에서는 태산의 기술 유출 의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태산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외국계 투기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태산의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국가 권력과 거대 외국 자본의 협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우는 회장실에서 수십 통의 비상 보고 전화를 받으며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준우야, 이번 적은 내 형들 같은 피라미가 아니다. 이건 국가의 권력과 세계의 돈이 합쳐진 괴물이야. 500조 원으로도 막기 버거울 수 있다.
최 영감의 말에 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무역이 자신의 커다란 주먹에서 뼈소리를 내며 준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역의 눈빛은 백만 대군을 상대할 투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피식 웃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괴물? 아니, 그놈들은 그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사냥감일 뿐이야. 아저씨, 영감님, 슬슬 몸 좀 풀어볼까요? 이번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을 박살낼 차례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를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거대한 음모 속에서 준우와 무혁 그리고 최 영감은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태산그룹 본사를 포위했습니다. 수백 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로비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증권가 전광판에는 태산의 주식이 곤두박질치는 붉은 화살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 블랙 아이언이 이진태에게 넘겨받은 해킹 코드를 이용해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태산의 주식을 무차별 공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과 외국 자본의 협공.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라도 일주일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재벌가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속보를 쏟아냈고 태산그룹 사업 밖에는 준우의 구속을 촉구하는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각 이번 음모의 배우인 여당 대표 박만수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랙 아이언의 아시아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면 태산그룹의 서버가 완전히 장악될 겁니다. 이준우 그 어린 놈이 아무리 감옥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들 국가 권력과 세계의 돈줄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태산은 우리 것입니다. 하지만 박만수 대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준우의 뒤에 버티고 있는 두 거목의 진짜 정체를 말이지요. 태산그룹 꼭대기층 회장실. 밖의 아비규환과는 달리 이곳은 폭풍의 눈처럼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준우는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최 영감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춤을 추듯 수십 개의 그래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물고기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들고 있구나. 최 영감이 껄껄 웃으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형놈이 넘긴 가짜 코드를 블랙 아이언 놈들이 아주 덥석 물었어. 놈들은 지금 자기들이 우리 금고를 털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500조 원의 자금이 깔린 덫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 오고 있는 거란다. 준우의 입꼬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영감님, 저 오만한 외국계 놈들의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흡수해 버리세요.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으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분부대로 합지요, 회장님. 크하하. 최 영감이 마지막 엔터키를 3개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잠들어 있던 500조 원의 거대 자금이 역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블랙 아이언의 본사 서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매도로 태산을 죽이려던 적의 자본이 오히려 태산의 방패막이에 부딪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역으로 흡수되는 전대미문이 금융력 관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돈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수 대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장 확실한 물리적 공격을 준비해 두었지요. 정전으로 위장의 본사의 전력을 차단한 뒤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비밀 요원 20명을 옥상 헬리포트를 통해
침투시킨 것입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소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회장실에 있는 이준우를 나치하고 메인 서버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99층 복도. 침묵 속에서 20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회장실 문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던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요원이 회장실 문에 폭약을 설치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바위 같은 무언가가 사르륵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거대한 흑곰 같았지요. 바로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무역이었습니다. 목표물 경호원 발견. 사살한다. 요원의 다급한 수신호와 함께 소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푸슉, 푸슈슉. 10여 발의 총탄이 무역을 향해 날아갔지만 무역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귀신 같은 속도로 어둠 속으로 파고든 무역은 단숨에 선두 요원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습니다. 우두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특수 헬멧을 쓴 요원의 몸이 허공으로 3미터나 솟구쳤다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뭐야? 쏴버려. 당황한 요원들이 난사를 시작했지만 좁은 복도는 이미 무역의 사냥터였습니다. 무역은 총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원들의 몸을 방패 삼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말 못하는 대신 온몸의 근육과 살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인의 성에 들어온 자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이지요. 무역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특수 방탄복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훈련된 살인 병기들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총을 쏘려던 요원의 팔이 통째로 꺾여 뒤로 넘어갔고 등 뒤에서 칼을 들고 덤비던 요원은 무역의 발차기 한 방에 10m 방 유리창을 박살내며 날아갔습니다. 무역은 단 5분 만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20명의 특수 요원들의 팔다리를 모조리 꺾어버리고 시멘트 바닥에 굴복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씩씩거리는 무역의 실루엣은 지옥에서 올라온 투신 그 자체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준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신음하며 널브러진 요원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는 쓰러진 요원 대장의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는 박만수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준우를 잡았나? 서버는 폭파했나? 준우는 피식 웃으며 무전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만수 대표님? 저 이준우입니다. 보내주신 손님들은 여기 저희 아저씨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드렸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박 대표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창밖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님이 매수했던 블랙 아이언 놈들 방금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놈들이 투자한 300조 원, 저희 태산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머무시는 호텔 로비에 저희 쪽 손님들이 도착했을 겁니다. 15년 전 대표님이 최 영감님께 뒤집어 씌웠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과 대표님이 방금 블랙 아이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검찰청장 책상 위에 배달됐거든요. 물론 청장님 아들의 마약 혐의 증거도 덤으로 보내서 청장님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셨을 겁니다. 준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전기 너머에서 쾅 하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나는 여당 대표야.
감히 날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아? 이준우, 살려줘. 박만수의 비굴한 비명소리를 끝으로 무전기는 끊겼습니다. 준우는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태산그룹을 포위하고 있던 검찰 차량들이 박만수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과 투기 자본의 공격을 완벽하게 분쇄하고 오히려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넣은 것입니다. 준우는 피투성이가 된 무역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 나라에 감히 우리를 건드릴 놈은 없습니다. 내일은 형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교도소로 가야겠습니다. 그놈들의 마지막 희망을 직접 밟아주러요. 어둠이 걷히고 태산그룹 99층으로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이준우와 그의 영원한 방패 무혁, 그리고 노련한 책사 최영감. 이 세 남자가 지배하는 태산의 새 아침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청학교도소 앞에는 봄 기운을 머금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준우와 무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들어갔던 그 지옥의 문 앞으로 수십 대의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차문이 열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절대 군주가 된 태산그룹의 회장 이준우가 내렸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영원한 그림자이자 방패인 무혁, 그리고 500조 원의 자금을 쥔 재무의 신 최영감이 함께 서 있었지요. 교도소장 김철수를 비롯한 모든 교도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도열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놈들은 5번 구치실에 아주 특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준우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때 준우가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걸었던 그 길 위로 이제는 승리자의 당당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혁은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자신의 주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어깨를 폈습니다. 철컥, 기익. 마침내 이진태와 이진석 형제가 갇혀있는 5번 구치실의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참혹한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준우를 괴롭혔던 흉악범들이 이제는 역으로 두 형제를 짐승처럼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한 구석에서 병기를 핥고 있던 둘째 형 이진석이 열린 문틈으로 준우를 발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기어나와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준우야, 내 동생 준우야, 내가 잘못했다. 살려줘. 여기서 하루만 더 있다가는 맞아 죽거나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날 좀 꺼내다오. 얼굴이 퉁퉁 붓고 이빨이 반쯤 부러진 이진석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옆에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 1위를 호령했던 첫째 형 이진태가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만수 대표와 미국 자본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요. 이진태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실성한 듯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하하, 이준우, 내 놈이 날 비웃으러 왔구나.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지금쯤 밖에서는 내 파트너인 박만수 대표가 내 놈의 회사를 박살내고 날 꺼내주기 위해 오고 있을 거다. 준우는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진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늘자 조간신문을 꺼내어 무심하게 철창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커다란 대문짝만 한 글씨로
정계 1인자 박만수, 국가 반영 및 거대 뇌물죄로 긴급 구속, 미국 헤지펀드 블랙 아이언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 파산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주워든 이진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구명줄이 불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이진태의 입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일군 태산인데. 준우가 천천히 철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우의 그림자가 이진태의 몸을 덮쳤습니다. 형, 부모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으니 행복했어? 형이 꿈꾸던 세상은 어제부로 완전히 무너졌어. 형이 믿던 권력도, 형이 팔아먹으려 했던 외국의 돈도 모두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지. 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형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형들을 바로 사형시키지 않은 이유를 알아? 죽음은 너무 짧은 고통이니까. 부모님이 겪으셨을 배신감, 그리고 나와 무역 아저씨가 이 감옥에서 겪었던 그 피 말리는 공포, 그걸 평생토록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길 바라서야. 준우는 뒤로 돌아서며 김철수 소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장, 이 방의 문은 앞으로 단 1초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면회도 외출도 금지다. 이 짐승들이 자기들 손으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영원히 이곳에 가두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안 돼. 준우야, 준우야.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두 형제의 처절한 절규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준우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국의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마침표였습니다. 교도소를 빠져나와 다시 밝은 햇살이 비추는 세상으로 나온 준우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고 시원한 봄바람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최영감, 그리고 여전히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거인 무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그리고 무역 아저씨.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1년 전 그 춥고 어두운 감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을 겁니다.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부모님의 한을 풀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영감이 껄껄 웃으며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냐, 이 녀석아. 내 놈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그 퀴퀴한 골방에서 늙어 죽었을 게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감옥이라는 지옥불 속에서 달궈진 우리의 의리가 진짜 가족의 정보다 낫지 않더냐? 무영 역시 준우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무표정했던 무역의 험상궂은 얼굴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맑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역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서툰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련님은 저의 주군이자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끝까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글귀를 읽은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체면도 잊은 채 피보다 진한 의리로 맺어진 아버지 같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상그룹은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준우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약자들을 도왔으며 무역은 그런 준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최영감 역시 태산의 고문으로서 국가 경제를 바른 길로 이끄는 숨은 영웅이 되었지요.
서쪽 하늘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세 남자의 처절했던 투쟁은 끝이 났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눈부시게 찬란한 꽃날이 피어올랐습니다. 억울한 눈물 대신 통쾌한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왕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의 통쾌한 복수극 어떠셨나요?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꽃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꽃날이었습니다.